지난 6월 7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다. 내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이유 없는 괴롭힘이며 지금까지 유엔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혀왔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엔 사이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엔이라 불리는 국제연합은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된 국제연맹을 계승하여 1945년 10월 창설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국제연합 헌장 제1조가 밝히고 있듯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지요. 현재는 총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구로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계 평화의 수호자인 것 같은 유엔. 하지만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이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 총재 역시 유엔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본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으며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역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엄한 기준으로 심판대에 오른다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 몇몇 유엔기구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 총회는 테러 단체를 공공연히 후원하는 국가 이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을 살해한 시리아, 또 인권 유린의 대표국가 북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유엔은 단 한 개씩의 비난 결의안만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하는 결의안은 무려 20개나 채택을 했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유엔 총회가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채택한 97개의 국가 규탄 결의안 중 무려 86%에 달하는 83개의 결의안이 전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6월에 만들어진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6년까지 총 135개의 국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 68개가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는 50%가 넘는 비율이죠. 유네스코는 매년 이스라엘만을 비난하는 10개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어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던 유네스코는 유엔 워치의 압력에 의해서 2013년 이례적으로 시리아에 대해서 단 한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결정기관인 UN World Health Assembly, 즉 UN 세계건강의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국제건강정책회의에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비난을 받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뉴스만 보더라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중동의 독재 정권으로 인한 난민 문제,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대한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유엔의 집중 규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은 다른 독재 국가들보다도 유독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유엔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불균형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비정상적인 집착은 유엔의 실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유엔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엔의 분위기는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1960년대 후반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며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던 유엔의 흐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82개국이었던 회원국은 126개국으로 늘어나고 대부분의 신생 회원 국가들은 막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로서 유엔 내에서 비동맹 운동을 이끌게 되죠. 이들의 주요 어젠다는 반식민지화로서 서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엔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대거 포진하게 됩니다. 반서구주의, 반미국이라는 새로운 흐름과 많은 아랍 무슬림 나라들이 포함된 비동맹 운동이 유엔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중동 문제를 접근하는 유엔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일 파워를 비롯한 이스라엘 파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치기 시작을 하지요. 1970년대 중반부터 아랍, 소련, 제3국가 연합은 유엔 내에서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며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1974년 10월 유엔 총회는 야세르 아라파트를 연설자로 초대하는 것을 투표로 붙입니다. 유엔에서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죠. 이는 그의 사상과 목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테러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야세르 아라파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창조해냈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투표에서 무려 찬성 105표, 반대 4표로 야세르 아라파트는 유엔 연설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에 반대한 국가는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2개의 남미 국가뿐이었죠. 유럽 국가 중 반대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테러에 권한 유엔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책을 쓴 해리스 스코엔버그는 당시 유럽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아랍 국가가 테러 공격을 행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유엔의 연설대에 서서 모든 나라의 대표들에게 날조된 팔레스타인의 뿌리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유대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1881년부터 침략하였으며 자신은 앞으로 식민지주의, 인종차별, 제국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힙니다. 그가 조준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연설에 유엔의 각 국가 대표들은 열렬한 기립박수로 응답합니다. 그 이후 팔레스타인의 권리라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유엔의 새로운 산업과 패션처럼 일어나게 되죠. 특히 유엔 사무국은 팔레스타인 선전기관처럼 변해서 각종 친팔레스타인 영화, 친팔레스타인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를 주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인정했던 유엔 총회는 30년도 안 된 1975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주의로 명명하는 결의안 3379를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을 인종차별이라고 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비합법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미국 대사 다니엘 모이니하는 이 결의안을 터무니없는 결의안이라 불렀으며 이스라엘 대사 차임 헤르조그는 이는 증오와 거짓, 교만에 기반한 결의안이며 히틀러가 유엔의 이 결정을 듣는다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오일머니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랍 국가들의 행포, 그리고 그 당시 서구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훨씬 능가하는 아랍 국가들, 이슬람 제국회의 기구, 비동맹운동, 소련의 연합이 유엔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1982년 유엔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결의안을 추가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은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멤버가 아니며 헌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죠. 동시에 모든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계속되던 이런 반이스라엘 기류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조금 수그러들어 시오니즘을 인종차별로 명하던 결의안 3379는 1991년 드디어 폐지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에서의 반이스라엘적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반이스라엘적 기류가 계속되는 이유는 유엔 회원국들의 비율에 있습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아랍 국가는 21개, 이슬람 국가는 35개, 그리고 68개의 비동맹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총 124개국은 엄청난 의결권 블록을 형성하며 항상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항상 반이스라엘적 태도를 취하는 유럽 국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지요. 유엔은 자신들의 활동의 거의 절반을 이스라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이스라엘 편에 서던 미국마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에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 2334에 대해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던짐으로써 이 결의안을 마침내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라는 표현을 결의안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미국은 이 영토가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유엔의 이런 반이스라엘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유난히 더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한국인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차지한 땅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안의 주요 걸림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테러는 이스라엘의 책임이며 탄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은 인간적 본능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함께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테러단체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는 반기문과 유엔을 설명해주는 말은 오직 위선이라는 단어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이 설치된 테러 터널을 방문한 니키 헤일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테러 단체 하마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10년 전에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가자지구에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인 거주자가 남아있지 않다. 가자지구의 인권 위기는 현재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체 하마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자지구에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만 하마스는 구호 물품으로 받은 콘크리트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테러를 위한 터널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하마스를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모두가 눈 감고 있던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터널들을 통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로켓을 만드는 물자들을 밀반입하며 이스라엘로 몰래 잠입해서 시민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는 데 이용하고 있죠. 니키 헤일리는 이어서 앞으로 미국은 유엔에 터무니없이 치우쳐져 있는 태도를 눈감지 않을 것이다.
정착촌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의안 2334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문제의 근원적 위협을 찾아서 행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에 의존하고 있는 제3국들의 경우에 유엔의 결정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의안의 효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유엔에 편향되고 끊임없는 이스라엘 규탄은 많은 국가들을 반유대주의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또한 오일 파워를 이용하며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아랍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스라엘은 악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를 반유대주의라는 타이틀 아래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국제평화를 위한 단체가 이스라엘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이스라엘만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퍼뜨린다면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명백합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랍과 러시아를 주도로 한 연맹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모으시며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이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두고 세계가 나뉘게 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앞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샌드백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미국이 보호할 것이다. 과연 니키 헤일리 대사의 말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유엔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그때의 사명을 오늘날 다시 되찾기를 바라기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엔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일들만이라도 우선 멈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한국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갖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세우신 자들이 유엔을 비롯한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 리더로서 더욱 많이 일어나며 이들 모두가 거짓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여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아비를 따라 연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이 더 이상 분열하며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이가 한 분이신 것처럼 양들도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브레이드 브리핑이었습니다.